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Q&A 타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할 때 마저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요. 요새 많이들 활용하시는 지원금 부분을 좀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 4대 보험 근로자에 대해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대 보험 근로자는 어떤 지원금이 요새 많이 받으시냐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취업 애로 청년이라던가 좀 특수한 상황에 놓인 그런 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월에 60만 원씩 지원금을 그 채용한 기업에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요게 채용하고 나서 이제 신청은 하시겠지만 그 채용 전에 해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에서 아무 직원도 없다가 처음으로 채용한 첫 직원에 대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직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업장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채용을 했을 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사전적으로 안내가 나가는 부분이고, 뭐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런 자문을 드리지만, 이제 혼자 이거를 스팅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면 이런 지원금을 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많이 활용하시는 게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고용산재보험을 8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요것도 적용되는 그 대상자분들이 따로 있어요.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이제 면접을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걸 좀 받고 싶다 하시면 그런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이력서상으로 좀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금액도 이제 두루누리 지원금은 3년간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80%, 고용보험을 8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매월 1년 동안 매월 60만 원씩 720만 원. 근데 근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좀 정규직으로 한 1년 이상 갈 친구를 원한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급여를 조금 더 주면서 뽑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시면 지원금을 뭘 알아봐 드리겠다, 경영 컨설팅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좀 내용이 뒤에 남은 게 간략해서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협회 이런 쪽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게 기관마다 워낙 요건이 상이하다 보니까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좀 외우고 계시겠지만 이게 종류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원금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요. 여성 창업자에 대해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요. 뭐 이런 협회, 기관, 뭐 국가, 지자체, 대학 이런 게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그런 그룹에서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고 대부분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을 좀 앞서서 비중 있게 설명드린 게 요런 게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사업자 등록이 나중에 세액 감면 공제 효과를 만들거든요.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채용하기 전에 그걸 알고 채용하는 거랑 내가 모르고 채용해서 받으려고 알아보는 거랑 지원 자체가 아예 그런 요건이 해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선제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고용보험 쪽에 들어가시면 좀 대표적인 지원금들이 나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그 도에서 하는 지원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금 쪽에 요새는 시장이 크니까 그런 거를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챙기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경영 컨설팅 그런 쪽에 맡기는 것도 방법인데요. 수수료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적지는 않아요. 그 뭐 지원금 받는 거에 몇 프로 이렇게 떼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 있으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가 아까 부가세상으로 불공제되는 차량이 있고
공제되는 차량이 있었어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불공제라는 거는 부가세상 아예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소득세에서는 아예 안 해주지는 않고요. 한도를 엄격하게 하는 거랑 조금 풀어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취득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가액과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유지비는 뭐가 들어갈지 보면 이 차량 가액, 그러니까 아까 어떤 고정자산을 쓰면서 소모되는 부분을 비용으로 감해주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했는데요. 꼭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에 유류비, 기름값,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렌트료, 리스료 등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상 승용차는 이제 요 규정 자체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이 돼요.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 의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처리는 해주는데 한도가 있어, 한도를 두고 있어 라는 내용이고요. 간편정부 대상자는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간편정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럼 요거는 적용이 안 받으면 그럼 차량은 공제로 안 빠지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위에 이 유형자산에 들어가게 돼요. 차량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액법으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차량을 뭐 아무리 많이 빼고 싶어도 최대 정액법 혹은 정률법으로 곱한 그 금액만큼만 뺄 수 있게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차량 가액의 5분의 1로 나눈 가액의 이제 금액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빼줍니다. 이 한도 800만 원이라는 규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2017년 이후에 취득한 승용차. 아까 한번 우리 살펴봤던 그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이 차들이 어떤 것이냐? 승합인원 8인승 이하 승용차. 요거는 아까 제가 잘못 적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량 1000cc 초과 경차, 125cc 초과 이륜차는 요렇게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야. 근데 이 차종이 아니라 요거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었죠. 부가세 공제되는 9인승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어.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없어서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유형 고정자산으로 가서요. 또 정액법, 정률법으로 빼고 아까 그 800만 원 한도는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승용차 관련 비용을 그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차에 대해서 정액법 5년, 이 정액법이라는 건 연간 동일하게 상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로 그냥 나눠가지고 그거랑 한도 연간 800이랑 중에 적은 걸로 해줄게. 이걸 환산하면 연에 800씩 5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4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거는 내가 산 가격을 몇 년에 걸쳐서 모두 비용 처리를 받거든요. 근데 4천만 원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4천 초과하는 금액은 몇 년에 걸쳐서도 비용 처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걸 좀 고민하시다가 차종을 선택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거래처들 상담했을 때 이제 그런 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벤츠, BMW, 제네시스 이런 거 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영업용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이 좀 잘 돼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애초에 4천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금액 얼마 때문에 그 차량 급을 확 낮춰서는 타고 싶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을 훌쩍 넘을 땐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요 4천만 원이라고 하시면 거의 뭐 이제 그랜저 깡통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려나요? 좀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비용 처리를 다 받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 그 금액에 들어오는 차 중에서 고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그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 트럭이라던가 스타리아 아니면 경차 하나 끄시면서 본인 개인용 차량 하나 더 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대를 운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원래는 경차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쓴 기름값, 보험, 기름값 이런 거는 다 부가세 공제로 하시고, 그리고 소득세상에서의 이 비용 인정은 두 대 다 받으시고 이렇게 많이 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리스가 나아요? 렌트가 나아요? 한 번에 현금 다 내서 사는 게 나아요?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벤츠 파이낸셜 직원이랑 뭐 얘기를 했다. 딜러랑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리스가 훨씬 비용상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세무사한테 와서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리스는 이제 내가 금융 리스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자율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보증금 얼마 넣은 거에 나머지의 차량가액에 뭐 이자율 몇 프로 해서 매월 납입을 하는 구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내가 애초에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일괄구입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많이 냈으니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은 거거든요. 근데 대신 리스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 리스료와 한도 800 중에 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일괄 구입으로 하시나 리스로 더 내가 리스료로 내고 더 비용 처리를 하나 뭐 렌트로 하시나 세금상으로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더 내고 더 받기. 근데 이제 리스로 가시더라도 한도는 있으니까 요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도 내에 들어오시게 하시려면 보통 매월 한 8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네, 그 정도로 많이 하시고요. 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차료의 70% 렌트 비용 매월 내시겠죠? 그 70%와 800 중에 금액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감가상각비 말고 차량 유지비가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빼주고 있는지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차량 운행 기록에 의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함. 근데 이때 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그 항목 안에는 1,500 안에는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아까 80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800에 추가로 700까지는 기름값, 뭐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세무서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이고요.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차량 가액, 출고 가액이 뭐 7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천만 원 혹은 8천만 원인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시면 가산세랑 비용 처리가 부인되거든요. 이제 차량을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이내로 뭐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차량 하실 때 보험을 드시잖아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차량 한 대까지는 보험에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타겠다 이런 특약을 안 거셔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한 대 초과하면은 그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요 특약을 거셔야 돼요. 요 특약을 안 거시면 아예 경비로 인정을 못 받으시거든요. 근데 요걸 좀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알림을 드리는데 내가 차량이 두 대다. 그럼 요거를 챙기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말은 없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규정 자체가 애초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 인정 금액을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 1,500가량 되는 요 한도 있었죠? 요거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럼 요거랑 1,500을 비교해서 비용으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은 뭐냐? 뭐 출퇴근, 거래처 방문, 뭐 원생 그런 이제 이동하는 거 요런 걸로 업무에 정말 쓴 이제 업무에 정말 쓴 키로 수를
전체 키로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인 사업자는 요게 없으세요. 요거를 기록하는 게 이게 따로 직원이 있거나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서 개인 사업자는 1,50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세무서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감면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수치만 보셔도 소득세가 100%, 50%, 50% 이런 감면 요율을 주는 어떤 세제 혜택이 이거 말고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세팅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컨설팅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요게 요새는 작년부터 그 공유 오피스에 가짜로 사업자 내고 그런 분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다 세금을 추징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요게 세법은 모두 실질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다른 업종으로 내고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부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는 실질 기준이 원칙이기는 한데 요게 요새 많이 가이드를 해서 좀 세무서에서 조사가 많이 나온 항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세무공무원한테 포상금이나 뭐 그런 제도가 신설됐는데 그때 이제 내부 감사에서 보는 부분이 이런 세액 감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가 되는 경우라면 잘 준비해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시거든요. 감면 대상 업종을 신규로 창업할 것, 업종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종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건 이따 살펴보실 거고. 그럼 그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느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분류를 따릅니다. 신규로 창업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게 이제 통계청의 산업분류표 이미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세세분류까지 분류가 나뉘는데요. 요때 내가 포함된 이 세분류를 가지고 신규냐 아니냐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경기장을 운영하다가 헬스장을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폐업을 하고 헬스장을 새로 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분류상으로는 스포츠 서비스업에 경기장이랑 헬스장이 포함이 되니까 같은 업종이에요. 어떤 분류로 보냐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보면 나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분류예요. 근데 세 분류로 보면 경기장 운영업과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이걸 운영했을지언정 신규 업종을 창업한 걸로 이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검토할 땐 요 세 분류를 따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되는 업종이냐 아니냐는 요 대분류를 가지고 구분하고요. 창업을 했냐 안 했냐는 요 세 분류로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매일 업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하시려면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거래처 중에 좀 특이한 업을 하셔가지고 이 세 분류상으로 두 가지에 걸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은 사실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만큼은 좀 받고 싶다. 아니면 궁금하다.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기 전에 한번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못 등록해서 애초에 세액 감면을 못 받는 분을 이런 강의 다닐 때마다 한 명에서 두 명 꼭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꼭 사전에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업종 살펴봤고 대표자 나이랑 소재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이제 청년이 창업하면 감면을 더 해주고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면 더 해주고 이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과밀화되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청년의 창업을 이제 뭐 이렇게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조세 혜택이 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법상 창업에 해당할 것. 요게 좀 많이 놓치시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나 고깃집 창업했어.
뭐 놀러 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창업이랑 그때 얘기하는 내가 사업장을 오픈했어 라는 얘기랑 세법상 창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창업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업보다는 그 범위가 더 적고요, 좁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러면 어떻게 깎이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 그러니까 과밀하지 않은 시골 같은데 지방에서 창업하면 5년간 너 100% 감면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청년, 넌 청년이지만 수도권 내에 과밀하잖아. 거기서 창업했으니까 오케이 50%. 그러면 이제 청년도 아니고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수도권 과밀하지 않은 곳에서 창업했으니까 기특하지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청년 외는 감면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청년 외가 창업을 했다. 이게 애초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신규 사업자시고 청년의 나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 당시에 이 연령이셔야 되는데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래서 만 나이 지금 36이다. 그러면 병영 기간은 빼줘요. 그래서 병영을 뭐 2년을 이행을 했다. 그럼 2년 뺀 34살에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이게 병무청 가셔서 증빙서류 하나 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개정이 됐어요. 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당장 한 4개월 뒤부터 얘기인데 그때는 감면율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랑 그런 구분이 더 세분화되는데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도권이랑은 조금 달라요. 장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도권 내에서도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도권 정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있는 별표 1인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은 요 왼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지역은 이 안에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내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를 따지셔야 되고요.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전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송도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요. 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과밀억제권역인데 제외한다라는 표현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송도에서 혹은 뭐 이런 산업단지에서 공유 오피스에 이제 우편함 하나에 사업자를 엄청 많이 내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부터 이때는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가지고 우리가 아닌지 바뀐지 따졌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도권, 작은 그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일반으로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청년 100%, 수도권 청년 75%, 이 수도권 내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따로 있었죠.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혹은 비수도권 일반 50%, 수도권 일반 25%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가능 업종을 보시면 아까 그 사업자 등록할 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랑 교육 서비스업에 많이 둘 중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법에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교육 서비스업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 기구를 오프라인으로 좀 파시거나 그 매장에서 파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도소매업이지만 판매 채널에 따라서 이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다. 내 매장을 새로 냈다. 혹은 내 기존 그 업장에서 판다라고 하시면 이건 그냥 도소매업이고요. 도소매업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뭐 이런 데서 판다. 이러면 요거를 도소매업이지만 통신판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인 경우에는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내가 뭔가의 도구를 어디서 파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 서비스업 해당 업종, 아까 필라테스, 1대1 PT샵, 태권도장, 권투장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인데 얘네들이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안 되시고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게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창업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가지를 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1번이에요. 세무서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로 1번인데 합병, 분할, 현물 출자 요거는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하는 행위고 법인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의 양수는 대부분 해당이 돼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양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종류? 이 종류 좀 불안하죠. 이 종류가 세 분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로 치면 내가 이제 이게 중소 세분류 여기죠. 헬스장을 하는데 헬스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헬스 기구를 사자니 비싸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헬스 기구를 이제 자기가 헬스장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스장을 운영을 이제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구를 내가 사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헬스장도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나도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의 같은 세분류잖아요.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그 인수한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업을 하는 걸로 보거든요. 세법상 창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한 자산이 총 자산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즉, 내가 인수한 그 어떤 운동 기구들이 내가 다른 자산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안 했어요. 뭐 그러면은 거의 100%거든요. 이 인수한 자산이 총 자산의 100%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법상 창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교육기관은 아마 많은 경우 이게 해당이 되실 거고 다른 세 분류를 갖고 있는 업종에서의 운동기구를 사오시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운동마다 어떤 기구나 도구가 명확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사오냐, 어떻게 인수하냐에 따라 차이를 주고요. 인테리어를 인수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 인테리어 시설 인수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거든요. 그 파시는 분의 시설 장치예요. 그거를 내가 인수하면 보통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초기에 자산으로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운동기구 이런 걸 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이 된 경우에 이 법인도 창업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원시적 창업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에 내가 원래 뭐 요가원을 운영하다가 다시 요가원을 개시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원시적 창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던 거를 잠깐 폐업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봐서 요것도 해당이 없으시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걸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해당되시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거래처들도 예로 들자면 복싱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복싱장을 운영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복싱 용품도 팔아요. 그러면 용품을 내가 아까 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팔아요. 그분이. 그러시면은 통신 판매업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신 판매업을 추가해도 내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잖아요. 네, 이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내가 추가하려는 업종이 내가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창업세액 감면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걸 따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Q&A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은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달려서 한 4시 50분쯤 끝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공제되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어디서 살펴본 내용이냐면 여기 불공제. 여기 이 불공제 항목에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사업용 지출이어도 공제 안 해줄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내가 사업자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사업에 쓸 건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기관은 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소모품 구입이 많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아까 제가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끼리 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그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한테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발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소모품 사실 때 그렇게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떤 덤벨을 하나 샀어요. 덤벨 20개를 샀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나보고 부가세를 더 내라 그래서 1,100을 주고 샀습니다. 나는 사업자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걸 판 분한테 내 주민등록번호 주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9월 17일이 속하는 부가세상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그런데요. 그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요. 그때부터 20일 안에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1월 20일 안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하반기분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미리 매입해 놓고 그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자를 내버리면 어차피 그때 부가세를 내가 계산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사업 개시일이 이 얘기는 과세 기간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신청을 20일 안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9월 17일에 덤벨을 샀다면 세금 계산서 받고 나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9월 17일 이후부터 12월 말일 전에 사업자를 이제 사업 개시일을 그날로 잡아서 1월 20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 행위를 하면 해줄게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개시일을 그 하반기에 개시일을 잡지 않으면 어차피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를 어차피 기재할 신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멋있게 설명을 드리면 한참 미리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전.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신고할 그럴 게 없잖아요. 부가세 신고서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사업 개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이나 어떤 공제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내가 같이 맞춰서 사업 개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과세 기간 내에는 사업 개시일이 들어갔을 때 이게 공제받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많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권리금이 뭐 바닥 권리금도 있고 영업 권리금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시설에 대한 권리금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처리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중개사 쪽에서 세금 얘기를 주로 꺼내는데 보통은 뭐 그냥 이렇게 어르고 달래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권리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상대방, 그러니까 나한테 그 권리금 요구하는 뭐 임차인, 전 임차인이겠죠? 그 사람이 나가는 경우에 그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도 사업자잖아요. 그 상대방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처리가 원칙입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그분이 발행을 해주려면 그분이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보통은 이 1,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가세를 빼고 부르거든요. 음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매출로 잡히거든요. 이 영업 외 매출로 잡히면서 부가세를 낼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추가로 10%를 부가세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내 입장에서 1,000만 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하면 1,1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이제 적격 증빙이 있으니까 부가세에서 100만 원이 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드린 요 무형 고정자산이 돼서 정액법으로 빠지게 되고 보통은 5년간 연에 걸쳐서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의 권리금을 내가 지불했다. 그러면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1,000만 원을 부가세로 상대방한테 줘서 1억 1,000만 원을 주고 나는 부가세 신고할 때 1,000만 원은 공제로 빠지거나 환급을 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5년에 걸쳐서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되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업자 없이 이제 불법적으로 뭐 업을 하셨다던가 혹은 폐업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소득을 지급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상대방의 기타 소득을 내가 준 걸로 인건비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0일에 상대방이 냈어야 되는 세금, 그 아까 근로자 처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근로자는 아닌데 그렇게 처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지급자가 이 권리금이 정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지급자인 나,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이게 세금을 대신 내고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해서 내니까 이때 이 세금을 뺀 금액을 그분한테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율은 어떻게 되냐면 1억이다. 그러면 8.8%가 세금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1억에 8.8%면 880만 원이거든요. 그 880만 원을 내가 세금으로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1억에서 880만 원을 뺀 뭐 9,120만 원을 그분한테 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소득세 신고가 된 거잖아요. 소득이 잡힌 거잖아요. 이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종합소득 계산할 때 이게 소득으로 인정돼서 그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내 입장에선 아까 같은 처리는 세금 계산서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감가상각비로 소득세 때 비용 인정받지만 이렇게 하시면 적격증빙은 아니에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세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안 되시고 내가 상대방한테 준 부가세도 없잖아요. 그 1,000만 원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빠지고 소득세에서 권리금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똑같이 무형자산으로 잡아서 5년 동안 2,000만 원씩 공제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국세청 강의다 보니까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실무는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고 기타 소득 처리도 더더욱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권리금 계약서 당연히 쓰시고요. 부가세 뺀 금액으로 서로 상호 합의한 후에 그냥 그 돈을 계좌이체하고 끝냅니다. 보통 권리금 받아서 나가는 분은 거기서 했던 사업자는 폐업하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잘 돼서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의 비율보다는 폐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소득으로 혹은 내 영업의 매출로 잡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자고 하면 아마 권리금 거래를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내 입장에서 권리금은 줬는데 권리금을 어떤 입증할 증빙이 없잖아요. 그 적격 증빙이 있어야 부가세에서 공제받고 혹은 소득 신고를 해야 소득세에서는 이 부분만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똑같이 여기에 적격증빙 외 사업용 지출로 입증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 2% 가산세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증은 어떤 걸로 하시냐면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를 가지고 입증하게 되고요. 이것도 2% 가산세 물면서 똑같이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무형자산으로 비용 처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도 그렇고요. 임대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를 부르는 가액 자체는 초기에는 부가세를 뺀 가액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부가세 얘기를 하거나 세금 계산서 얘기를 하면 보통 인테리어처럼 10% 부가세를 추가로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붙이면서 거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안 붙이고 2% 가산세 내면서 그냥 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할지를 선택은 직접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더 주고 처리하는 방식과 소득세에서만 그냥 적격증빙 없는 걸로 세금 계산서 없이 적격증빙 없는 걸로 처리해서 가산세 물고 비용 인정받는 방식과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 소득 구간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소득세에서의 그 구간이 세율이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유불리가 나오는 편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이제 스포츠용품 판매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도소매가 돼요. 대분류가 도소매가 되면서 창업세액 감면 불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사업자를 내가 하나 더 내도 세금상 유불리는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하시면 이게 통신 판매업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창업세액 감면 가능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사업 확장 때문에 하는 경우엔 원시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엔 곤란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를 새로 내서 내가 통신 판매업을 최초로 하는 거라면 창업세액 감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팁을 드리자면 가족 중에 좀 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커가는 상황이라면 이제 소득은 무조건 분산시킬수록 재산도 분산시킬수록 총 세금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게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억인 한 명과 5천인 부부를 계산해보면 5천인 부부가 세금이 낮아요. 총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중에 노는 분 있고 내가 매출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새로운 업종을 낼 때 오히려 그분 명의로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한 3시간 조금 안 되게 장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꾸준히 다 계속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